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그 중국 정세를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뒷부분 한중 관계는 아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치와 대외 관계에 있어서 2020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역시 코로나19하고 미중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치화되면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축매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는 중국 정치에서 오히려 시진핑 국가주석의 개인 권력을 더 강화시켰고, 코로나 방역, 통제의 긴박성은 공산당의 중국 사회에 대한 디지털 감시 상향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키게 했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 지정학 구조에서 중국이 보는 한중 관계는 우군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코로나19 때문에 몇 차례 연기되다가 불발이 됐죠. 그래서 아쉽게도 사드 파동 이후 수년간 정체되었던 한중 양자 관계를 해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글로벌 코로나19 전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보궐선거, 또 대선 전국 등 한국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우리가 중국을 분석할 때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건데 새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중국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중국 정서를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요소, 새로운 최대의 도전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잘 했고, 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V자 방역에 성공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서방 일각에서 보였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 체제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미중관계 측면에서 볼 때 비안보적 요소로서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미중이 발원지와 책임 소재를 놓고서 반목하여서 양자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9일 날 중국 관영 환초슈바는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집단적인 자신감을 길렀으며 싸울수록 오히려 공산당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악화된 코로나19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 잠시 동안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작년 초에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의 실각 가능성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코로나가 시작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를 전체를 전면 봉쇄하고 강도 높은 그런 방역 준비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월 10일에서야 중국 코로나가 시작된 도시 우한을 처음 방문했죠. 우한이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던 1월 달, 2월 달에 시진핑은 우한을 방문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책임 회피, 비난을 받았었던 그였지만은 나중에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자신이 시진핑이 직접 친히 지휘하고 친히 배치했다. 친주주회, 친주부수라는 메시지를 선전부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자기에게 우호적인 그런 여론 환경 조성에 힘썼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이제 우한 도시 거기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관방 언론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직접 친히 이것을 지휘했고 친히 모든 것을 배치했다라고 조금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선전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념과 정치 체제로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시진핑은 중국 제도의 우위는 국가의 가장 큰 이점이고 제도 경쟁은 국가 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경쟁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즉 미중 간의 갈등의 어떤 구조가 핵심이 이제는 정치 체제 이념 간의 경쟁이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의 방역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자 중국은 체제의 우월함을 적극적으로 더욱더 선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인민일보를 보자면은 중국은 사람을 경탄케 하는 책임감을 보였고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서 전 세계와 지역의 공중위생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한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세계에 이해하고 좀 괴리가 있는 그런 평가죠.
그래서 중국, 일본은 중국의 역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신뢰를 가득 가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시를 보자면은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져가지고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정심환을 보냈고 전 세계의 공중위생 관리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은 결국 주요 오디언스가 중국 국내 오디언스라는 점이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통해가지고 체제 단속과 집권 정당성 확보에 주력한 것이죠. 그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를 일찍 통제하고 1분기 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그리고 2분기 때는 플러스 3.2, 2분기 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분기 때 플러스 4.9% 그리고 4분기 때 플러스 8.2%일 겁니다. 8%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중국 한 해의 경제가 약 플러스 2% 정도에 그래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 성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한 공산당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는 그런 근원이 되겠죠.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이 코로나 전국 동안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지털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자통행 허가증의 스마트폰 이걸 이제 건강 코드라고 찌엔캉마라는 것인데 건강 코드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에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에 사람들의 각 개인의 신상 정보하고 그런 이동 정보가 다 담기는 그런 것을 스마트폰에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파트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할 때 모든 개인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국가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디지털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됐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시민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시민들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디지털 통제를 강화하게 됐다. 사회 영역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공산당의 지배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큰 좋은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중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를 선호하느냐 이제 트럼프 정부를 선호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하지만 중국은 사실 한 6개월 전에 바이든 그 미국 대선 있기 한 6개월 전에 내부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한 내부 평가를 이미 마쳤고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서의 어떤 강경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시진핑이 쌍순환이란 정책을 사실 이것은 이제 쌍순환이지만 사실은 이제 내순환과 외순환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내순환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런 것인데 이 쌍순환 정책을 10월 달에 열리는 이제 공산당 5중 전회에서 시진핑이 공식화했고 결국 이것도 역시 미중 경쟁이 장기화될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미중 갈등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쌍순환이란 모호한 표현은 결국 자강의 방식으로 미중 대결의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한 같은 맥락의 기술국이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가 미국한테 비판을 받자 듣기에 좀 도전적인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좀 언어 순화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내면의 힘을 더욱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다. 우리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미국의 공세를 공산당 집권 강화의 중요한 빌미로 삼으면서 성장을 위한 그런 시간을 벌고자 했죠. 미국의 압박을 잘 견디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벌기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미중 경쟁에서 시간을 길게 두고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올해는 이제 소위 이제 중국 말로서 이제 두 개의 백년
량거 이바이니엔 이런 이제 기념적인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올해 그 중국이 세운 목표가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소강사회, 샤오캉 사회를 이룩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방 언론이 샤오캉 사회라는 것은 중산층이라는 뜻입니다. 중산층. 그래서 중국 사회를 빈곤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는 중국 전체 사회를 중산층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가진네요. 물론 이제 중국몽을 이룩하는 2049년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선진국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국 관방 언론이 최근에 완전한 빈곤 퇴치를 강조하고 나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외부의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은 외부적인 가장 큰 변수인 미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길 희망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부적인 사회 안정을 또한 경제적인 성과 내기에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중국 정부가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번 오중전의 특징은 5년 계획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같이 내놓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경제발전 5년 계획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이렇게 5년 계획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북한도 이제 5년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5년 계획을 하는데 이번에는 5년 계획뿐만 아니라 15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중국이 내놓은 것은 1995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렇게 장기 계획을 내놓은 이유가 2035년까지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개발을 언급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차에 응용할 인공지능, 전기차, 양자 컴퓨터, 항공우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국과 기술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첨단 4차 분야, 4차 혁명에 있는 그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쌍순환 정책을 표방하면서 중국이 한 번도 수출이란, 보통 경제 발전 그러면 한국도 수출이란 말을, 수출을 장려하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한 번도 수출이란 말을 쓰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경기 지표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연연하겠다.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자력 갱생을 하겠다. 내수 시장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목표 의식을 표방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은 이런 것은 제가 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